지금 현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MZ 세대 웬만한 재테크로 내 집 마련 못한다. 이런 인식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 분위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신문을 읽어 드리는 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저는 좀 20대, 30대 초반에 이제 이런 분들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근데 이러한 재테크적인 마인드라던가 누군가를 뭐 믿고 무조건 따라서 투자하기보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20대 초반, 30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취업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사회 초년생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물론 노력을 했지만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나누고 이러한 방법들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좀 올바르게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 습습을 해요. 왜냐면 지금 현실이 이렇거든요. 지금 MZ 세대들이 대부분 이제 요즘에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웬만한 재테크로는 내 집 마련을 못 한다는 게 지금 현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이 됐냐? 초고 위험인 선물과 옵션에 올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마디로 이게 파생 상품인데 파생 상품은 일단 들어가는 내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반면에 내가 들어가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잃게 하는 그런 리스크도 이제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지금 MZ 세대 입장은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물론 살아가면 뭐 그 어떤 세대가 힘들지 않겠나요? 다 힘들지. 저도 힘들었고 저희 윗세대도 힘들었고 그 윗세대도 힘들었겠죠. 그 각자의 시대마다 힘들고 어려운 건 분명히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MZ 세대가 힘든 거는 지금 특히 2030 진짜 흑수저는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왜?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이 뻔하죠, 뻔해. 근데 월급이 뻔한데 최근에 한 3, 4년, 한 5년 동안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러한 시장 상황을 익히는 게 저는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투자를 잘하건 못하건 시작하건 안 하건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떻게 동기부여를 받고 내가 뭘 느껴서 시작하느냐 이제 그 차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실행력인데 저도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그 시간이 걸렸었고 그건 누가 닥달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절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어 조금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러한 시장 금융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읽는 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3에서 한 5년 6년 동안 자산 가치가 굉장히 올랐다고요. 이거를 따라잡기 위해선 직장에서 월급만 절대 못해. 그러니까 지금 MZ들이 하는 방법은 리스크에 투자하는 건데 이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와 같은 상황에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흔들리면 절대 저는 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볼게요. 투자로 빈 집만 거의 2억이래요. 2억. 월급을 단 한 푼도 안 쓰고 5년 넘게 모아야 만회할 수 있는 금액인데 막막하다. 자, 5년은 60개월이죠. 2억을 60개월로 나누면 330만 원씩 되겠죠. 예를 들어서 60으로 나눈다면. 와, 회사원 박모 씨 38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말문을 열었대요. 박 씨는 올 4월 처음 대표적 해외 파생 상품인 나스닥 100 지수 추종 선물 손댔다가 반년 만에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파생 상품이 여러분 위험하다는 게 괜히 위험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훨씬 더 먹지만 뱉으면 훨씬 더 많이 뱉는 거고요. 자, 파생 상품은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주식이나 채권, 철광석과 같은 원자재, 통화 등을 기초 자산으로 삼고 기초 자산의 가치,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 가치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이제 그 결정되는 건데, 이게 제가 얘기했지만 선물은 손실도 크고요, 수익도 커요. 근데 이러한 변동성이 지금 높은 거에 투자했다는 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종잣돈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고민하신 분들은 저는 공부를 해서 좀 더 안전 자산에 조금 더 안전 마진을 적게 먹는 게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투자하고 배우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파생 상품에. 근데 저도 예전에는 주식에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할애했어요. 저는 집을 사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근데 지금 완전히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있거든요, 사람마다. 근데 내가 이제 해보면서 그것들에 대한 믿음, 뭐 어떻게 보면 신념, 뭐 가치 투자에 대한
그 생각이 전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저도 한탕주의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이 파생 상품을 하는 분들이 모두 한탕주의를 노리고 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나름대로 가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 하는데 그것들이 이 보세요. 38이신데 거의 2억을 지금 했는데 이거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암호화폐에 또 몰렸었죠. 암호화폐에 몰렸다가 지금은 이제 파생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박 씨는 파생 상품 투자 초기에 기대 이상 재미를 봤대요. 제가 봤을 때 리스크가 있는 투자의 대부분은 다 이래요. 초기에 재미를 봐. 그러니까 초기에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 암호화폐도 똑같아요. 코인도 야 한 500만 원만 해봐, 300만 원만 해봐. 이래서 막 들어가. 그런데 거기서 내가 1000만 원 수익을 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300만 원이 공하나가 불려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받아요? 빚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중 은행도 그렇고 그 정부에서 B2와 영끌을 지금 굉장히 통제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막 들어가. 그런데 3천만 원 들어갔는데 200만 원 남았대. 어떻게 돼요? 빚내서 투자했으면 리스크 큰 거죠. 그래서 보세요. 파생상품 처음에 1000만 원가량 원금이 한 달 만에 8천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을 내가 그냥 넣어놨는데 8천원이 됐다? 나 직장인이야. 뭐야? 7천만 원을 벌었어? 이거 가만 따져보면 내가 한 2년, 3년을 내가 막 모아야 돼. 근데 이거 한 달 만에 벌었다고. 그러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내가 통제를 잘하는 사람도요,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말이에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선생님들의 경험을 좀 남겨주시면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이 보고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봤으면 저는 좋겠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이제 돈 거예요. 순식간에 8배로 됐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아쉬운 거지. 야, 이거 내가 1억을 넣었으면 8억인데 진짜 짜증나, 아쉬워. 근데 이런 거야. 그래갖고 지금 파생상품에 대출을 받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부동산 시장도 대출에 대한 이슈들을 함께 브리핑 해드리고 하는 이유가 다 연계가 이제 돼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아쉬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빚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대출 끄는 거예요. 무슨 대출? 신용대출. 또 주택담보대출. 주택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 또 전세대금 대출. 손을 대서 그 대출을 어떻게 활용한다? 이런 투자에 활용한다. 그런데 그 자금이 지금 파생상품이 이런 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작살나면 진짜 끝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완전 심해 왜 이래 라고 하는데 사실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요 무주택자나 내가 투자를 안 했던 분들은요 이게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로 내가 들어갈 때만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분들한테. 저도 그렇게 예전에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죠. 왜? 이렇게 다양하게 자금을 빼서 레버리지를 극대화시켜서 투자를 하는 게 그분들한테 정상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다른 거예요. 시장이 다른 거.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에 신기했던 것은 이 각자의 정상 시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돈을 벌고 이러한 방법들을 서로 많이 공유가 되면서 이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왔다는 거죠. 레버러지를 일으켜서 수익을 내는 그런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합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레버리지는 쉽게 말해서 대출을 끼고 투자해서 수익을 몇 배로 높이는 식이다. 선물 옵션과 같은 전통적 파생상품 거래엔 일반 주식 등 현물 거래와 달리 그러니까 파생상품은 일단 증거금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컨대 원금 1000만 원을 증거금으로 걸면 1억짜리 상품 거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살라고 해요. 뭐 신용 빼고. 그러면 주식을 내가 1억이 있다. 그럼 1억 원치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파생을 한다. 그러면 나는 1000만 원이 있어도 지금 증거금 1000만 원을 걸면 1억을 투자할 수 있다고요. 왜 이런 거예요? 그만큼 리스크를 감내하는 거예요. 수익을 먹으면 그만큼 더 먹는 거고, 이걸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난 거잖아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이 상품이 20%만 올라도 투자 원금 대비 수익률 2배인 20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하면 좋죠. 자, 1000만 원이 있죠. 1000만 원이야 내가 증거금으로 넣어놨어. 그럼 최대 이 파생은 1억까지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1000만 원에 내가 20%로만 먹는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2000이잖아요 수익률. 그러면 난 이걸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반대의 상황도 무조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투자를 할 때는. 그럼 이 상품이 만약에 20% 거꾸라져.
그럼 빚이 1,000만 원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러지가 좋을 수도 있지만 레버러지가 고배율일수록 수익률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먹을 수 있는 수익이 그만큼 커지는 반면에 내가 잃게 될 가능성도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는 2배 이상 고배율 상품이 출시가 지금 없어요. 그런데 미국 등 해외에는 3배 이상 고배율 상품 수두룩하다. 그래서 지금 야, 나 집을 못 사. 아, 나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이런 MZ 세대들이 이러한 파생 상품, 해외 이 고배율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암호화폐 이후로. 그러한 시장 상황이란 거예요. 그래서 대박과 쪽박 사이 고위험 고수익 투자 분야 중에서도 아무튼 요렇게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파생 상품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현상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ETM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요거는 저는 여러분들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 좋아요. 왜? 아, 수수료 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나를 지키는 투자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보험사, 증권사, 뭐 은행,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아요. 어차피 이들 금융권은 이익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쁘다, 좋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마케팅이라는 거 한다고요. 마케팅. 왜? 수수료로서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공 사례만 놓고 우리가 그것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금융기관 중에서도 나한테 맞는 상품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목적이 한방 투자를 대부분 생각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가는데, 그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선택할 때 내가 이제 판단할 때는 굿사례, 좋은 사례들만 볼 수밖에 없다고요. 과도한 마케팅이 이제 만약에 퍼진다고 된다면 그러한 사례들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첫 투자를 시작을 하실 때는 변동성을 조금 줄여서 저는 그런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저는 관점이 지금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내 집 마련을 하는 건 물론 좋지만 단 전제는 여력이 된다면. 대출 지금 다 엄청나게 쪼아놨거든요. 근데 내 집 마련 지금 엄청나게 쪼아서 내 집 마련 했는데 집값이 막 하락해 이제. 분명히 조정 올 거거든요. 올 수밖에 없어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젠지, 폭이 언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실거주를 예를 들어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실거주 한 채는 집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연끌을 엄청 했어. 뭐 빚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정말 먹을 거 못 먹고 다 했는데 이 집값이 만약에 하락 기조에 들어섰다. 원금과 이자를 내면서 허덕이면서 나는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이 집으로 다 들어가면서 행복을 느끼는커녕 우리 가족이 다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집을 사지 말라 그게 아니라 매매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내 가용한 범위 내에서 매매를 하시면 좋다고요. 그게 아니면 지금 3기 신도시 물량도 나오고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게 기다려야 되는 소요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은 내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MZ세대 같으신 분들은 약간 이제 돈을 모으는 습관, 제가 항상 드리는 루틴 이런 것들을 지금 잘 꾸리셔서 분명히 기회가 오거든요. 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그럼 그때 공부를 하다가 그 시장을 맞춰서 이제 들어가면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이러한 위험한 상품에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요. 남의 얘기를 또 너무 믿을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신문 저랑 같이 읽어 가시면서 하나하나씩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나를 지키는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